2022년 2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대규모 전면전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푸틴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이고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특수 군사 작전은 며칠 내에 빠르게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 며칠은 800일이 넘어도 끝나지 않았고 이 작전은 이제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망가졌는지, 그 틈을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총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 에너지, 통화, 외교, 심지어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냉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명백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수십만의 병력을 가진 대륙국가. 하지만 전쟁은 전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초반에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 했지만 보급이 꼬이고 저항이 거세지면서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차는 진흙에 빠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군수품은 제때 보급되지 못했으며 지휘체계는 고장났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빠른 점령에서 소모전으로, 전략적인 타격에서 무차별 포격으로,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수천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서방 정보기관과 독립통계기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고, 파괴된 전차만 해도 3,500대 이상입니다. 전술 차량, 헬리콥터, 무인기, 미사일 등 모든 전쟁 장비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함께 빠르게 소모되고 있고, 그 속도를 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푸틴은 수십 년 전 냉전 시대에 생산된 T-55, T-62 같은 구형 전차까지 꺼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장에서 20세기 무기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러시아는 전쟁으로 희생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징집을 확대하거나 죄수에게도 군 복무 기회를 주고, 심지어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규군의 전쟁이 아닌 총알로 땜질하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은 군사적인 소모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죠.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약 1만 3천 건이 넘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사에서 한 국가에 가해진 제재 중 가장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해외 자산 약 3천억 달러가 동결됐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퇴출되며 국제 금융 거래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타벅스는 사라졌고 애플 스토어는 문을 닫았으며 자동차 부품이 부족해 수입차는 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심지어 항공기 정비도 불가능해 러시아 항공사들은 비행기 부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크게 폭락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과 외환 통제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죠.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도 생필품 가격 폭등과 현실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얻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국제적인 고립입니다. 러시아는 나토 확장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고, 기존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예산을 편성했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를 향한 견제를 노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막으려던 나토를 사상 최대 규모로 강화시켜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미국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세계 질서의 리더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와 원조를 제공하면서 전쟁의 흐름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자국 셰일가스로 대체했고, 나토의 중심 국가로 재등극했으며 국방, 외교, 경제 모든 측면에서 미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이건 2001년 이후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실추됐던 미국의 위상을 20년 만에 복구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깊게 움직인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쟁 내내 러시아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해주면서도 군사적 개입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중립적 지지라는 절묘한 포지션을 취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피했죠. 그러는 사이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을 헐값에 쓸어갔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석유가스 수입국이 되었고 결제는 대부분 위안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통해 자국 통화를 국제화하고 있으며 탈달러화라는 글로벌 흐름을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신속하게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외교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 아래 국교 정상화를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아닐까?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지정학의 룰을 다시 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러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큰 손실을 입으며 사실상 중국의 하청국가로 전락하고 있고 미국은 전통적 동맹을 결속시키며 반사 이익을 통해 큰 승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직접 싸우지 않고 최대 이익을 거두는 21세기형 전략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전장은 군사가 아닌 기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우주 네트워크, 사이버전. 미국과 중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냉전 속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성은 없으면서도 결과는 훨씬 치명적일 전쟁. 그러나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기술력도, 자본도, 인재도 잃어버렸죠. 이제 러시아는 지정학적 말판의 말한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 말판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거의 잊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일면이 아니고 사람들은 더 큰 위기를 향해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 세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고 중국의 확장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복귀는 단순한 부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패권 시나리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크고 더 빠르게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의 지도자들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자본, 데이터, 기술, 외교를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타는 자동차 사용하는 통화, 마시는 커피의 가격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묻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북핵 위기와 미중 갈등, 에너지 수급 불안 그리고 공급망 탈중국화. 우리가 겪게 될 다음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